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로 보면 4강으로 지금 여기는 올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번째로 잘라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자세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학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영향을 미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것을 공부하고도 주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주님 말씀을 퍼뜨리며 전도하며 또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양 과목을 공부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 지금 이 시간 그 전 시간에 그 마지막에 5분 있다가 다시 하겠다라는 말이 잘못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게 되면 보시고 또한 그걸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조정이 되고 나면 5분 후에 다시 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소비자의 잉여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강의 4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강의 4번째 강의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하나 밀린 거죠. 제가 준비해 놓은 거에서. 오늘은 뭘 볼 것이냐 하면 효용, 한계 효용, 수요 곡선 이 관계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제목은 효용. 효용은 영어로 utility라고 그래요. 유틸리티 비리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물세, 수도세, 이런 기타 그런 그거를 유틸리티 비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이는 단어의 뜻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쓸 때는 효용,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한 점 그런 것들은 이제 효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효용 중에서도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한계 효용 이론에 의해 가지고 수요 곡선, 도출까지 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사용가치, 교환가치, 재화는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다. 가치의 역설을 설명할 때 가치의 역설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와 물
얼핏 보기에 다이아몬드도 물론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있어요. 효용이 보고 즐겁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다이아몬드를 어떤 고음용으로 쓰기도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 효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이 주는 효용은 물은 필수적이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어떤 공장도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농업도 하기 어렵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아주 필수 재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별로 효용을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은 싸다. 그래서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담 스미스가 설명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사용가치, 교환가치, use value in exchange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사용가치는 다이아몬드는 별로 그리고 물은 사용가치가 큰데 교환가치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별로 싸다.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상한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 이제 경제학이 현대 경제학이 발전을 해서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죠. 칼 맹거,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 그리고 알프레드 마샬 이런 사람들이 리카르도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한계 효용 이론을 창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효용이 우리는 총효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한계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총효용이 아니다. 총효용이라는 건 이제 물이 주는 총효용을 말하는 거죠. 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전체적인 유익한 점, 총효용을 말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주는 다이아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주는 총효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위 쓸 때마다 그러니까 물은 매우 많이 사용하고 다이아는 실제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량이 작기 때문에 한 단위 쓸 때마다 그 단위당 얻을 수 있는 그 효용이 그러니까 첫 단위 다이아몬드 첫 단위 물의 첫 단위 다이아몬드 두 번째 단위 물의 두 번째 단위 이러한 단계의 그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계 효용. 그러니까 한 단위당 쓸 때마다 그 단위가 주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계 효용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단위당 맨 마지막 단위 그러니까 첫 단위 쓰고 둘째 단위 쓰고 셋째 단,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가지고 얼마만한 양을 쓸 거 아니겠어요?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많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적당한 선에서 이제 스톱을 할 거고, 물은 한 단위로 치면 그 물을 쓰는 단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결정된 마지막 단위가 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가치가 교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총효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계효용은 단위당 주는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계효용은 첫째 단위가 주는 효용하고 둘째 단위가 주는 효용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단위가 주는 한계효용, 둘째 단위가 주는 한계효용, 셋째 단위가 주는 한계효용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한계효용 이론에 의해서 수요곡선을 도출해 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정상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곡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알아보면 직선처럼 우리가 그리지만 곡선적인 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보통 곡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릴 때는 편의상 직선으로 그림표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효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효용은 소비자의 만족도, 기쁨, 행복.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goods and services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떤 그 물건, 소비재, 또한 소비재 말고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비했을 때 주는 만족도, 그러니까 기쁨. 내가 선풍기 바람을 쐈더니 시원하고 좋더라 하는 것도 일종의 만족도겠죠.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이 주는 효용은 뭐 시원하고 땀을 식혀준다. 또 행복. 밥을 굶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좀 그랬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상당히 그냥 이제 배고픔도 사라지고 좀 좋다 하는 그런 행복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사실상 이 효용을 그래서 잴 수 있느냐, 잴 수 없느냐 그런 게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용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그 철학적인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틸리테리언즘, 공리주의.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추구 안 해. 나는 배를 굶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해. 나는 돈을 적게 버는 게 더 행복해. 나는 뭐 선풍기 바람 필요 없어.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더 행복해. 한다면 이것이 조금 출발점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출발점, 철학적인 바탕은 그 유틸리테리언이즘, 공리주의에 기초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공리주의에도 이제 말하는 철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렌 벤담을 비롯해서. 근데 조금씩 다 다르니까 어쨌든 그들이 말한 그 최대 공약수, 제일 중요한 내용만 보면 이제 그렇다. 별로 여기 시간을 많이 보낼. 그 다음에 이 효용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효용이 뭐 있다. 효용이 열이다. 그래서 효용은 조금 전에 봤듯이 기쁨, 행복,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기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잘 나와야 해피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뭐 적당히 이 정도면 오케이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가정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보통 기수적 효용이라고 그러고 서수적, 물론 말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이렇게 이제 경제학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한자어 수식어를 가지고 저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걸 뭐 다르게 또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로는 cardinal utility. 그리고 서수적은 ordinal. 카디널은 수치적으로 계측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효용의 크기가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뭐 철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어떤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수적 효용은 이것이 주는 효용이 저것이 주는 효용보다 크다, 적다 그런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숫자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선호되느냐 하는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어도 수치적으로 이거는 열이고 이게 주는 효용은 열이고 이게 주는 효용은 다섯이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기수적인 효용이고 숫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적인 효용은 A가 B보다 틀림없이 효용은 많이 줌으로 A가 효용이 더 크다라는 것만 알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용의 단위를 그러면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이 뭐 영어권에서는 뭐 유틸리티니까 유틸로 쓰기도 하고 뭐 U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름 짓는 건 나름이에요. 그래서 하자 이렇게 지었다 이런 얘기. 여기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결정하자 아니면 어떤 교과서에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효용을 측정하는 단위는 한 단위 가지고 이제 측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수적 효용부터 시작해서 효용이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숫자를 매길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순서보다 숫자가 가능하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효용의 단위를 저렇게 이제 해보자.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있는 걸 저도 가져와서 이제 쓰는 건데. 그러면 총효용. 이거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총효용. 전에 쓰던 거라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글로 다시 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똑같은 건데 아마 더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효용의 크기는 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기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할 때 기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경제 발전도 얘기를 하고 있죠. 1, 4분기에 뭐 어떻게 됐다.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이 기간이 없으면 그리고 수요 곡선에도 이 기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측정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당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간당 제한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얻은 만족도의 총량.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러므로 총효용은 얻어진 효용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효용의 총합이라는 건 첫 번째 재화 아니면 서비스 첫 번째 첫 유니트를 쓰고 내가 얼마만큼 유익을 얻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쓰고 똑같은 유익을 얻으면 뭐 곱하면 될 겁니다. 숫자를 그냥 일렬적으로 다 곱하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이런 효용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체감한다는 건 이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점 그 효용이 줄어든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 우리가 이렇게 자연 현상을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수립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아주 좋았어. 맛이 아주 좋았어요. 두 번째 또 먹으니까 뭐 그런 대로 한 8, 90% 좋았어요. 세 번째 먹어보니까 전보다 조금 더 좋긴 한데 한 70%, 60% 이런 식으로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칙에 따르는 건데,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건데, 우리 그 개인적인 생물학적 법칙도 아울러서요. 그런 거에 따르는 건데, 그러한 총효용은 첫 번째 유닛에 주는 효용, 두 번째 유닛이 주는 효용, 세 번째 유닛이 주는 효용 등등등 계속해서 쓸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다 합치면 그것이 총효용이다.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얼핏 보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아마 현대 경제학을 수립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한계 효용은 재화 서비스가 한 단위 사용할 때 증가된 총 효용의 크기. 요거 이제 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글로 쓰면 이런데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수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조금 뭐 델타를 집어넣고 막 분자 분모가 막 나오고, 야, 나 수학하면 난 싫어, 머리 아파, 저렇게 나오면 난 이해가 잘 되다가도 갑자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계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재화나 서비스, 이게 재화 or 서비스. 이게 지금 증가분을 말하고 있어요. 델타가 증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증가분 이꼴 하나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효용, 뭐 효용 아니면 총효용이 증가하는 그 수치가 다르겠죠. 첫째 단위 때 얼마? 90이면 90. 둘째 단위 때 그 다음, 그러니까 요거 Q 이꼴 한 단위인데 Q 이꼴 1. 예를 들어서 Q 이꼴 1. 그 다음에는 Q 이꼴 2. 또 한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다. 좀 이따 거기도 나올 거예요. 아마. 총효용의 크기다라고 했는데, 뭐 효용의 크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설명이고, 그래서 mu 이꼴 델타 tu 나누기 델타 x, 여기서는 이제 q로 안 하고 x로 했어요. 그러니까 x가 소비재의 소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소비량 이꼴을 1로 갖다 놓으면 돼요. 1로 갖다 놓으면 한 단위만, 요거 한 단위만 쓰면 된다. 요거 델타 U는 총효용의 크기 증가. 그래서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마 표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체감 법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재화나 서비스가 한 단위씩 소비를 늘릴 때 증가하는 한계 효용은 그 단위에 대한 효용이죠. 그러니까 그 단위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게 이제 한계 효용인데, 그 단위에 대한 효용이 점점점 감소한다. 첫 번째 단위 똑같은 재화를 썼는데 맨 처음에 쓸 때는 성적이 아주 주는 효용이 아주 컸어요. 실적이 좋았어. 두 번째는 조금 줄었어. 세 번째는 조금 줄고, 더 줄고, 점점 줄어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재화나 서비스의 첫째 단위가 주는 효용은 둘째 단위가 주는 효용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현대경제학을 수립한 학자들이 법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오늘 시간은 사실 현대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교재로 제가 카피를 떠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재예요. 언제가 말씀드렸나? 서울대학교 교수하셨던 조순 교수, 그 다음에 정운창 교수, 전성인 교수. 전성인 교수는 홍익대 교수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전엔 조순 교수가 먼저 이 경제학 원론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책이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뭐 조순 교수님도 쓰셨지만 또 고려대학교 김윤환 교수님도 쓰셨고 또 다른 교수님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원론책이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 배워서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배우게 되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 기초가 되는 것을 아주 잘 배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공부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총효용과 한계효용을 한번 봤어요. 표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 번째 단위를 쓰니까 30이라는 효용,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30이라는 효용을 갖다 줬으니까 첫 번째 총효용이 30이에요. 근데 첫 번째 단위가 주는 한계효용은 첫 번째 단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30이에요. 제로는 제로에서 30으로 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가 하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서 사실 1에서 2인데 소비자가 하나 썼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썼을 때, 그 다음에 하나 썼을 때는 총효용을 계산해 보니까 50이었다. 이건 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실제적인 것을 관찰해 봐가지고 거의 그러한 트렌드에 맞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50. 그러면 30에서 50으로 증가하려면 두 번째 단위가 주는 효용은 2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위는 65, 1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점점 11번째 가면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줄어들 더 많이 소비했는데 나에게 주는 효용은 오히려 10번째까지 쓴 것보다 효용이 오히려 더 적어지더라.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볼 수 있죠. 이거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 사례를 보면 쉽다 하는 얘기예요. 한계효용을. 그러니까 한계효용은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한계효용 자체의 증가를 보면 총효용 자체의 증가를 보면 점점 증가하다가 어떤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가 또 점점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Q. 이건 U로 써야 되네. U. 이건 소비량이고요. 이건 제로. 그래서 이러한 그런 트렌드를 계산해 대표적인 수학적인 식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꼭지점이 위로 가는 2차 곡선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니까 지금 이 수식이 어디서 느닷없이 튀어나왔느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꼭지점이 위로 가는 거죠. X 자승 차수에. 그리고 그 다음엔 나머지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일 때는 제로, 1일 때는 15, 2일 때는 28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어요. 3일 때. 1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계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한계효용은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주는 효용인데 15에서 28까지 가려면 13을 두 번째 단위는 주니까 두 번째 단위의 한계효용은 13이고 첫 번째 단위의 한계효용은 15다.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보통 저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꼭지점이 위로 가는 그러한 2차 곡선을 총효용 곡선으로 보통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효용과 한계효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결론을 이제 지을 수 있는데 총효용은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증가하지 않고 아까 봤죠? 총효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효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마도 소비재를 10개 이상 쓰면은 지금 10번째 단위가 주는 효용이 하나였으니까 그 다음은 제로가 될런지 마이너스가 될런지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증가하고는 있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제 증가한다 하는 걸 아까 이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봤고요. 그래서 총 효용은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증가하지 않고 결국은 감소한다. 이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이게 총효용이라고 하죠. 총효용. 이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Q스타보다 더 많이 소비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감소한다. 한계효용의 감소율은 개인의 성향과 소비재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한계효용도 점점점 감소하는데 한계효용이 점점점 감소했죠. 점점 감소했는데 30, 20, 15, 10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확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그 어떤 소비재는 확 내려가고 어떤 소비재는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한 소비재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관계, 뭐 효용이라고 써도 좋고 총효용이라고 써도 좋은데 재화 아니면 서비스, 재화라고만 쓰죠. 지금 복잡하니까 재화 한 단위, 소비 아니면 사용, 소비했을 때 그러니까 밑에는 저 한 단위 썼다는 건 밑에는 1이에요. 한 단위 썼다는 거니까 분모가 1이 되는 거예요. 총효용의 증가분. 표시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했어요. 예. 한 단위 말고 두 단위로 넣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두 단위로 놓으면 결국 두 단위에 대한 증가분이 되니까 이식 다 캔슬하면 결국 그게 이제 한계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총효용과 한계효용 사이의 관계. 조금 전에 정의했던 그 정의예요. 정의인데 그 정의를 조금 더 이렇게 말로 쓰기도 하고 또한 저렇게 식으로 쓰면 간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렇게 썼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1이라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미세한 부분을 따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미분해야 되니까 이게 델타 대신 D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DTU 오버 DQ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계수를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소비자가 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은 이건 이제 그거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는 첫째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효용은 뭐 적당히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가정이 안 맞아, 바탕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는 각 제어의 한계 효용을 비교한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제어의 한계 효용이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건 예예요. 예. 요건 한계 효용을 비교해서 그 한계 효용이 큰 쪽을 더 소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어요.
정하겠는데 A가 한 단위 썼을 때 한계 효용이 10이라고 하고 B를 한 단위 썼을 때 한계 효용이 8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다 한 단위에 대한 얘기야. 한계 효용이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은 한계 효용을 주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요 단위에 대해서 이 단위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큰 것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효용 극대화를 하니까. 효용을 크게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A 제어를 더 많이 쓸 겁니다. A 제어를 더 많이 쓸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의 방향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를 사용하는 소비가 B를 사용하는 소비보다 소비량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소비자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계 효용을 비교해 봐가지고 한계 효용 그 소비하는 그 양에 대한 한계 효용의 수치를 크기를 비교해서 그러면 A를 더 많이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Q1인데 Q2를 쓰게 되면 Q2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Q2 왜냐하면 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Q2의 한계 효용 Q2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Q2의 한계 효용은 뭐 8이 될 수 있습니다. 8이 될 수 있고 9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나오기 나름대로 나오겠죠. 그 상품 재화의 그 성질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A가 B하고 비교해서 한계 효용이 크면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더 많이 쓰면 한 단위 더 쓰면 만약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이 8이라면 8을 한계 효용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A하고 B하고 똑같아지니까 뭐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그냥 A를 더 쓰지도 않고 B를 더 쓰지도 않고 균형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계 효용의 크기에 따라서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에 따라서 A가 주는 한계 효용이 더 크니까 A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A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점 사용할 때마다 A의 그 한계 효용이 점점점 이제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한계 효용을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는데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한계 효용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한계 효용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각 단위가 주는 그 소비재 마지막 단위가 주는 그 효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용이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10이다. 소비재 마지막 단위 주는 이게 8이다 하면 두 효용이 지금 이게 효용이 더 크니까 이걸 A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효용을 더 많이 주니까 유익이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이 가질 거라, 더 많이 쓰거나 가질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효용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준 삼을 때 그것을 우리가 10이라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8이라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지불하고 얻느냐 하면 돈을 지불하고 얻어요. 돈. 그러니까 A의 가격, A 한 단위가 가격이 얼마냐? 이게 A 한 단위가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고 B 한 단위가 가격이 뭐 50원이면 50원은 실제적으로 한계 효용은 A 한계 효용이 B 한계 효용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A를 한계 효용의 크기만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A를 더 선호할 거예요.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조금 더 소비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단위당 들어가는 가격이 A는 100원이고 B는 50원이라면 실제적으로 가격당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당으로 한계 효용을 계산해 보면 이건 10분의 1, 10분의 1이 되지만 이건 얼마가 되나요? 50분의 8.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100분의 16 되죠. 100분의 16. 그러니까 이건 100분의 10이 되고 비교해 보면 가격 단위로 이 실제적으로 한계 효용을 얻어내는 데 들어간 소비 지출을 함께 계산하면 가격으로 나눠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가격으로 나눠줘가지고 이 가격 자체를 평준화시켜야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 배경이 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게 한계 효용 자체는 이게 크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는 한계 효용은 가격 대비 한계 효용은 10분의 1, 100분의 10이지만 이거는 한계 효용 자체는 조금 열을 주는 게 아니라 8을 주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격 대비 이건 100분의 16을 준다. 그러면 가격을 넣어서 한계 효용의 그 가치를 계산해 보면 이건 가격이 1이었을 때 얘기지만 가격이 달라졌을 때는 한계 효용 자체가 이제 가격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 혹은 가격, 물건의 가치 혹은 물건의 가격의 크기에 의해서 한계 효용이 가치라는 건 꼭 가격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그 관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수치적으로 제가 집어넣어서 지금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쓰면은 이 내용은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말로도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면 아예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초등학생들도 얘기해주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A를 그 제품의 가격에 평준화, 기준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나눠주면 이제 가격 크기로 나눠주면 가격당, 그러니까 가격 유니트당 그 크기가 나오니까 한계 효용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거는 한계 효용도 작겠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 되고 이게 한계 효용이 되는데 이 한계 효용을 비교해 봐 가지고 효용 자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변수가 들어가면 가격으로 디플레이트 해 가지고 가격이 큰 거는 한계 효용이 줄어들게 되죠. 가격으로 디플레이트 해 가지고 두 크기를 비교해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교해 본다. 그래서 MUA 한계 효용 PA equal MUB B가 될 때까지 어떤 것을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A를 많이 쓰거나 B를 많이 쓰거나 A를 적게 쓰거나 B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물건 대 물건끼리 비교지만 이거를 화폐 단위 한 단위, 화폐 한 단위도 화폐가 주는 한계 효용도 있어요. 화폐가 주는 효용도 있는데 화폐 한 단위가 주는 한계 효용을 1이라고 한다면 그 1에 기준해서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이제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1에 이제 비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화폐 한 단위에. 그래서 가격과 수량의 조절에 대해서 그럼 또 보도록 합니다. 균형에서는 A하고 B가 이꼴일 때, 이 두 개가 이제 이꼴이 될 때,
이꼴이 될 때 이제 균형이 되는 거죠. A도 더 많이 쓰지 않고 B도 더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의 그 소비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량을. 만약에 A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A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좌변이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 좌변이 어떻게 돼요? 좌변이 무변보다 커집니다. 전에 이제 균형을 잡고 있었으니까. 왼쪽, 여기 left hand side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 한자로 썼어요. 한자. 많이 하는. 그래서 A의 가격이 떨어지면 좌변이 우변보다 커지게 되는 거. 분모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A 제어의 한계율이 커지게 되므로 A 제어를 더 구매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한계효용은 이제 그 가격대에서 일어나는 그 한계효용이 크게 되니까 A 제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PA의 가격이 떨어지면 A의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결론은 그래서 가격과 그 수요량, 가격과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반대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무턱대고 수요 곡선을 아무 커다란 설명 없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갖는 슬로프 그 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A 저하가 한계효용이 더 크게 되므로 A 저하를 더 많이 그래서 한계효용 그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지금 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식이 이거예요. 이거를 화폐 한 단위에 대한 한계 효용으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두 재화 A라는 재화, B라는 재화 두 재화를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그래서 균형에서 A 가격이 떨어지면 A 수요량은 늘어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MU가 한계 효용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점점 줄어든다. 한계 효용이 줄어들면 한계 효용하고 수요량하고는 한계 효용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줄어든다.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가격이 감소하면 떨어지면 물건의 수요량은 올라간다. 반대로 움직인다 하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도출했죠. 조금 전에 거기서 도출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한계 효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크면은 수요량도 큰데 한계 효용이 이제 줄어들면 수요량도 점점 줄어든다. 그런 결과가 얻을 수 있다. 가치의 역설. 그래서 우리 가치의 역설, 아담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을 우리가 봤는데 아담 스미스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두 가지가 뭐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은 싸다. 다이아몬드가 주는 사용 가치는 뭐 없는 건 아닌데 좀 많지만 물이 주는 사용 가치보다는 적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전도가 돼 있어서 역설이라 그래요.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총효용이 아니라 한계 효용임을 봤다. 그 왜 그러냐면 한계 효용의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를 또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는 것을, 이건 실제적인 내용, 실제적 현상적인 내용을 보아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적으면 한계 효용은 상대적으로 크고 사용량이 많으면 한계 효용은 작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100을 사용하면 1000을 사용한다고 치자고요. 유니트 1000 유니트. 물을 1000 유니트 썼다고 그러자고요. 물을 1000. 그러면 한계 효용이 물 1유니트는 굉장히 커요. 근데 2유니트 줄어들고 해가지고 물 1000에서는 뭐 좀 작을 수도 있어요. 한 100원? 100원이라고 하자고요. 100원.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뭐 1000유니트까지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그 유니트 자체가 물에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물의 경우는 1000까지 했는데 1000도 뭐 사실상 많이 쓴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물이 쓰이는 양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물이 실제로 쓰면 이렇게 되다 보면 한계 효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1000번째, 1001번째. 점점 이제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데, 다이아몬드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한 10개 정도 쓴다고 칩시다. 10개 정도 쓰면 처음에 스타트한 게 아마 똑같이 스타트를 했다고 치더라도 10개 정도를 썼다고 하면 아무리 없어도 1000이 되든가 만이 되든가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1000유니트를 했는데 좀 너무 이거 작다. 100만 유니트 정도 합시다. 물은 엄청나게 쓰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물이 귀해서 큰 돈을 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너무 흔해서 계속 물을 쓰다 보면 한계 효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1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죠. 한계 효용 가격이 100원이에요. 물의 한계 효용. 다이아몬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커요. 조금 소비했으니까. 조금 소비할수록 아까 우리 표에 보지만 조금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이 크죠? 30. 많이 쓰면 쓸수록 맨 마지막에 아까 얼마였어요? 1 이렇게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소비량의 한계 효용 가치가, 즉 한계 효용에 지불한 값, 한계 효용 가치가 곧 그 재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가치 역설, 물과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 교환 가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더욱 합리적인 것은 한계 효용 가치로 계산해 보면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은 싼 이유가, 물은 풍부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한계 효용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조금 쓰니까 한계 효용이 높아요. 그래서 그림표로 그려보면, 한계 효용의 그림표로 그려보면 다이아몬드는, 이건 다이아몬드라고 치자고요. 이건 물이라고 치고. 다이아몬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1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한계 효용이 커요. 다이아몬드는. 물은 처음에도 뭐 한계 효용이 다이아몬드보다는 쌌지만은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쓴다는 게 Q는 똑같은 Q입니다. 물의 소비량 Q2는 다이아몬드의 소비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 효용이 이 Q2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작아요. 한계 효용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은 이렇게 커요. MU 다이아몬드, MU 한계 효용 물. 그래서 이 물과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을 비교해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한계 효용이 굉장히 크더라. 많이 못 쓰니까 수량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사용 가치는 적어도 가격이 비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어도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학의 그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은 뭐에 대한 공부냐 하면 그 희소한 자원, 희소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scarcity죠. scarce한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좀 적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자연에서 얼마나 희소한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아울러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역설 요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다이아몬드와 물의 경우는 조금 전에 저기 설명을 했지만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서 이제 MU가 결국은 가격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은 다이아몬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함으로 훨씬 많이 소비된다. 소비량이 크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계 효용은 균형에서 그 재화의 값과 같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작다는 그 재화의 가격이 작아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해도 별로 크게 뭐 많이 유익을 주지 않으니까 싸게 산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물의 한계 효용이 작음으로 물의 가격이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쌀 수밖에 없다. 싸다 이런 얘기죠. 밑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한글이 영어가 더 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뭐 외국 사람이 봐도 틀렸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외국 학자들이 봐도.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가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른 것으로 그냥만 설명했다. 그래서 그냥 사용 가치가 있다, 교환 가치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한계 효용 이론을 적용하면 가치의 역설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한계 효용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곡선하고 이제 한계 효용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지출 곡선도 말해주지만 판매자에게는 총 수입 곡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은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MU 곡선이긴 하지만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이긴 하지만 결국 저것이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게 너무 한계 효용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어렵게 설명하시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건 올바른 거예요. 아, 한계 효용이 저거 지금 되게 뭐가 어렵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믿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수요곡선은 결국은 한계 효용 곡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 곡선의
그 P가 곱해진 거니까 연관이 있는데 결국 수요 곡선은 가격하고 수량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되면 내가 수량 이 정도, 소비자들이 이 정도 수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어떤 기간 내에. 뭐 기간이란 말은 지금 보통 교과서에도 많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당연히 뭐 어떤 기간을 중심으로 가지고 하는 거지, 기간을 뭐 엄청 늘려가지고 무한대로 늘려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기간을 너무 좁혀가지고 어떤 한 시점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너무 그러니까 뭐 1, 4분기 아니면 뭐 분기별 아니면 뭐 반기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과 수량,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이게 소비자 잉여다. 소비자들은 이만큼 지출할 의도가 있는데 수량이 익을 때 가격이고, 수량이 익을 때 가격이고, 수량이 익을 때 가격. 이만큼 지출, 결국 이 넓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할 의도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균형점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P1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지출한 총액은 P1Q예요. 지출한 총액.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생산자가 얻은 그 수입의 총량이 되겠죠. 레비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거저 이제 의도보다도 훨씬 싸게. 우리가 대량으로 사면 좀 싸잖아요. 그거하고 뭐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수량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지금 실제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P1 곱하기 Q1이다. Q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이 되냐 하면, 아까 봤듯이 이제 우측으로 하향하는 우하향이라고 그러죠. 우하향하는 곡선을 이제 그릴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 지금 이 막대 그림표로 그리는 것은 한 단위마다 내가 이만큼 지출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의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만큼이다. P 곱하기 Q, P 곱하기 Q, P1 곱하기 Q1. 결국 이 넓이죠. 그러니까 넓이 제로, P1, EQ. 이 넓이는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금액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이것도 결국 금액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 금액의 크기를 거저 받는다 해서 지난 시간에 소비자 잉여라고 했어요. 소비자. 결국 시장 경제에서 그 균형이 가져다 주는 그 소비자에게 유익한 점은 소비자 잉여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P1 요 지금 이만큼의 금액을 지출해 가지고 어떤 유익을 받을 거예요. 유익을 얻을 거예요. 그 유익보다도 아울러 거저 또 유익을 얻게 되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결국 그런 것이 이제 그 시장 균형이 주는 그 소비자 아니면 생산자에게 주는 추가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장 경제가 주는 유익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까 저 위에 있던 부분, 위에 있는 삼각형,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소비자 잉여만 공부하자고요. 생산자 잉여는 물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생산자 곡선은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 곡선하고 연관이 있고, 마지널 코스트 곡선하고, 한계 효용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하고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 해봐야 잘 모르실 테니까, 어쨌든 이 소비 곡선은 한계 효용에 연관돼 있다. 아까 그 식도 우리가 봤죠? MUA 나누기 PA 이꼴 MUB 나누기 PB 해가지고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된다 했는데, 요런 곡선을 이제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한계 효용이
디맨드 곡선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해서 한계 효용과 다르게 다 동일하다고 보고, 한계 효용이 가격이 올라가면 한계 효용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 수치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과 한계 효용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한계 효용하고 디맨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가격하고 디맨드가,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오늘 보고, 또 그래프를 저런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이제 수요 곡선은 한계 효용 곡선으로, 한계 효용 이론으로 도출했다고 치면, 그 도출한 것이 이제 우측으로 하향하는 downward slop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그런 수요 곡선,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거를 우리가 도출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도출해야 될 것은 이제 공급 곡선. 다음에 공부할 것은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그럼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보통의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뭐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죠. 그 기회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비용, 즉 기회비용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어야 많이 공급한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수식에 연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현대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한계 효용 이론 중에서도 소비 한계 비용에 대해서, 한계 효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치 역설에 관계되는 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보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으로도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공부를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